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19번째 시간으로 성효상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효상2. 공부는 혼자서 했다. 주한미 대사관 홍보처 USIS나 범한 서적에 가서 외국 책을 구해 읽었고 지금은 교수가 된 엄청나게 모범생이던 김장현과 철저하게 불량 학생이던 그가 머리를 맞대고 건축 스터디를 엄청나게 철저하게 했다. 당시 서울대엔 김구경이라는 기인에 가까운 조교가 있었는데 그는 성효상에 다가와 몇 마디 던졌다. 그림은 그만 그리고 책을 읽어. 글을 쓰고 생각을 해. 브리테니카 사진에서 아키텍처를 찾아봐. 르 코르비지에 칸의 도면을 트리싱해. 까만 양복만 차려입던 그 괴짜 김구경 선생을 내가 만난 첫 번째 선생님이라고 성효상은 그리워했지만 웬일인지 그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공간에 있을 때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아직 김수건 밑에 있어? 너 바보 됐겠다. 요즘은 무슨 책 읽어? 물은 이후 영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학교 시절 그의 별명은 데프였다. 기머거리가 아니라 학점이 DEF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도 본질을 볼 줄 아는 이의 눈에는 성효상 학생이 두드려졌던 모양이다. 4학년 2학기 김해춘 선생의 마지막 수업에 기념으로 한번 들어가 봤다. 돌아가며 한 명씩 졸업 후 진로를 물어요. 그런데 나만 쑥 빼놓고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성효상 군은 내 방으로 와 하시는 거예요. 따라 내려갔더니 김수건 선생께 당장 전화를 걸러 학생 하나 보낼 테니 가르쳐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김수건 선생과 싸우고 신념과 싸우고 간격이었다. 눈물이 덜렁 떨어질 지경이었다. 미국으로 갈까 막연히 생각하던 중이었는데 졸업도 하기 전에 공관에 출근하게 됐고 김수건 선생 곁에서 놀라움과 새로움과 간절함으로 건축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처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에 탐닉한다. 김수건 선생은 성효상에게 연필 대신 매직을 쥐어줬다. 6, 7년 경험이 쌓여야 맡을 수 있는 프로젝트 아키텍트 노릇을 감당케 했다. 공간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마산성당 설계를 맡았다. 작업실에서 먹고 잤다. 건축만이 인생의 전부였다. 세상은 둘로 간단명료하게 구분됐다. 건축하는 사람과 건축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는 종교 공동체에 대한 정의, 그들을 위한 공간 모색과 조직, 그들을 꿰는 방식, 그곳에 흐르게 될 빛과 소리의 조절, 이 모든 것을 쌓아는 표정을 고민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그는 자신과 싸우고 김수건 선생과 싸우고 자신의 신념과 싸웠다. 20대 후반 원소당 골방에서 선생의 가르침과 싸우던 내 모습은 광기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밤을 새웠고 수없는 도판을 그렸다. 또 그린 후 혼자서 동료들과 도시의 길바닥에 통험하며 건축을 부둥켜 안고 살았다. 마산 성당 하나로 몇 년 공부한 할 것을 전부 배웠다. 이 열정적인 작업을 통해 그는 김수건 건축으로 조련되고 김수건 어휘로 무장되었다. 하지만 마산성당을 착공할 무렵 그는 김수건 선생의 만류를 뿌리치고 공간을 떠난다. 어느 그래서 선거처럼 떠나지 않으면 육체와 정신을 다 뺏기며 치른 이 치열한 전투에서 입은 상처가 아물지 않을까봐 겁이 났는지도 모른다. 그의 연봉을 약속받고 국제 엔지니어링 회사에 취직한다. 내 인생에서 돈이 가장 많은 때가 그때였어요.
아무 주문이나 뒤져도 10만원짜리 수표가 막 나왔죠. 그렇게 1년을 흥청망청 살았다. 자신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스스로 당하기 절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절제를 중시하던 칼비니즘의 세례를 받고 자란 그는 체질상 균형감각을 금방 회복하고 만다. 결국 1년 만에 공관으로 복귀했다. 돌아온 그에게 김수건 선생은 경동교회의 설계를 맡겼다. 멀티 메타포를 갖도록 할 것이란 지침과 함께 이번엔 마산성당 때처럼 고뇌할 필요가 없었다. 숙달된 손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넉넉하게 그림을 그려나갔다. 다 만들어진 도상을 두고 누구는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하고 누구는 손가락질이라고 했지만 그는 속으로 실수할 뿐이었다. 종교 건축에서 상징성은 얼마나 중요한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 숱한 의문이 솟아올랐다. 1980년 봉광유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에 정남이가 떨어졌다. 지나치게 몰두하여 소진된 정신 매너리즘에 빠진 작업에 대한 의혹, 질식할 것 같은 정치 상황에서 다 도망치고 싶었다. 마침 마산성당의 요셉 플라트 신부가 빈의 한 수도원을 소개해줬다. 돌아오지 않을 작정도 했다. 모든 인연을 끊고 싶었다. 출발하기 일주일 전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다. 아는 여자였다. 처음엔 차나 한잔 하려고 했는데 술을 한잔 하게 됐고 이 여자와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혼하기에 이른다. 그 사람은 김수건 선생님 비서였어요. 몇 사람이 구애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나야 영감생심이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참 마음먹은 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또 깨달았죠. 다 버리고 간다는 사람이 서둘러 약혼을 하고 떠났으니까요. 비는 멀었다. 북극을 거쳐 파리를 지나 1980년 당시만 해도 23시간의 비행에 도착한 낯선 도시 요셉 신부님이 소개한 수도원을 찾아갔다. 먼 길 왔다고 커다란 소시지를 2개 내놓는데 잘 보여야 하니까 일단 다 먹었죠. 그랬더니 예쁘다고 하나를 더 주는 겁니다. 도저히 더는 먹을 수가 없어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수도원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서울에 있는 약혼자를 불렀지요. 둘은 눈 오는 날 리히텐슈타인 성에서 꿈같은 결혼식을 올린다. 모두가 꿈꾸는 결혼식을 올리긴 했는데 신랑이 첫날 밤부터 술 먹고 퍼져서 문제였죠. 하하. 빈 군대 건축학부에 등록해서는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중도에 포기한다. 그 나라에선 낙태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대신 거기서 나는 처음으로 들어보는 건축가 아돌프 로스를 만난다. 빈의 중심지 합스부르크가의 궁전이 있는 미카엘 광장 건너편 로스하우스 충격이었다. 온갖 화려한 장식으로 둘러싸인 궁전 건너편 궁전에 대한 모독처럼 아무런 장식 없이 격차장으로 무심히 뻥 뚫려 뼈난 침묵의 수사를 뱉고 있는 집. 로스는 이 건물로 쓸데없는 장식이란 죄악이며 건축의 원형인 고전 형식으로 순수하게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폭탄 선언을 한다. 눈썹이 없는 집이니 맨홀 뚜껑 같다느니 하며 비난을 퍼붓던 빈 시민들도 결국 로스가 선언한 침묵의 아름다움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간의 혼돈, 문학적 퇴행, 여러 파편적 허식을 극복한 새로운 문화인 모더니즘 쪽으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한다. 건축가 성효상이 로스하우스에서 받았을 감명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빈에서 로스하우스를 만난 것으로 그는 배울 것은 다 배운 셈이었다.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잘 살아보자고 질주해온 오늘 천민자본이 득세하여 도시는 이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그러진 건축물로 어지럽고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난잡한 몰치미와 말초적 유의가 도시건축을 파편화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일그러뜨리는 서울의 현지소를 고통스럽게 떠올리며 그는 저 미궁을 건져 올릴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아났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바로
정직한 노출 콘크리트였고 나아가 빈자의 미학이었다. 가족이 생겼으니 그곳 설계사무소에 취업했다. 한국을 광주 사태로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빈 건축가들의 경단을 한 몸에 받으며 일당백의 일을 해냈지만 테크닉을 파는 일은 곧 회의를 가져왔다. 그 무렵 자신이 설계해놓고 떠나온 경동교회에 준공된 사진이 엽서도로 배달됐다. 기억하고 싶은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2년간의 베를린 생활을 접고 서울로 돌아온 날 이튿날은 그는 새벽같이 경동교회로 달려간다. 이전 마산성당 준공 1주년 때 그는 한 어린 처녀가 괴로운 얼굴로 기도하러 왔다가 자신의 설계대로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온 빛을 받으며 엎드리더니 얼마 후 병화를 가다안고 돌아가는 모습을 훔쳐본 적이 있었다. 그때 경험한 건축가로서의 희열이 되살아났다. 다시 공간으로 돌아갔다. 김수건 선생은 공경에 처해 있었다. 전두환 정부가 구학을 일소한다며 문화미술계, 예술계 대표로 선생을 지목해 괴롭히는 중이었다. 공간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어떤 광급공사도 맡을 수 없을 때 전혀 공간 같지 않은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서초동 부번청소공사를 다니기도 했다. 돌아온 공간 남겨진 빛, 그가 돌아온 4년 뒤 김수건 선생은 건축사무소 공간을 성효성과 장세항에게 맡긴다는 유언과 함께 30억 원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55세의 짧은 일기였다. 막 독립을 꿈꾸던 그는 꼼짝없이 발목을 잡혔다. 설계를 고민하는 대신 공간의 대표이사가 되어 빚독촉을 연기하느라 은행 지점장을 만나고 담당 공무원을 만나느라 눈꽃들 새 없이 없는 나날이 흘러갔다. 도무지 하기 싫은 일로만 꽉 짜인 스케줄이었다. 선생을 존경하고 사숙한 엎어치고는 지독한 것이었다. 중략. 선생이 살아계실 때 나의 클라이언트는 언제나 선생이었고 내가 그린 도면으로 나의 한계 밖에 서 계신 선생을 설득하고자 했었다. 선생이 한 장을 그리라면 10장을 그렸고 선생의 스케치를 보이면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은 스케치를 보여드리곤 했다. 그러나 되돌아올 수 없는 도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나는 철저히 선생의 건축을 흉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순되고 공허한 사실을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1989년 말 성효상은 우여곡절 끝에 공간의 벽을 빠져나온다. 독립된 스튜디오를 만들고 1호제 간판을 내건다. 1952년생인 그는 30대가 끝나가는 무렵이었다. 그는 김수건 선생에게 건축하는 자세와 방법과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태도를 배웠다. 선생님은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늘 매소부는 될지언정 매춘부는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건축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오래된 농담이 하나 있는데 건축가라는 직업이 매춘부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일이 손님을 받아야 이루어지고 주로 밤에 일을 하며 종일을 많이 선다는 거예요. 건축가에게 잘 보여 고정감래 끝에 일이 생겨도 갈고 닦은 건축 철학은 건축주의 간섭으로 상처받고 애걸복걸에 살려놓은 개념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무지로 다시 훼손당하기 일쑤죠. 또 황당한 건축법규와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형편없이 난도질당하고 돈 계산에 바쁜 시공자들은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만든 개념마저 변질시키니 한 건물이 완성될 때쯤 건축가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많은 건축가가 냉소적이고 통음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서양 건축가 중에는 자신의 대표작을 7, 80년대에 짓는 사람이 많아요. 7, 80대에 짓는 사람이 많아요. 김수건 선생이 55세에 돌아가시고 장세항 선배가 50세를 넘기지 못한 건 돌이킬 수 없는 우리나라의 문화 손실입니다. 1989년 말 성효상은 서울 종로구 동성동의 독립스튜디오 1호제를 열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